응? 너무 추워. 됐어, 이제? 됐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차원이 나와요, 차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 써놨잖아. 뭐 0, 1, 2, 3, 4 이렇게 써놨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다 알죠? 보통 0차원이라고 하면 뭐다? 점이지, 점. 그죠? 하나의 점이 0차원이야. 그럼 점이 막 모이면 그게 뭐가 돼? 선이잖아. 그럼 선이 몇 차원이다? 선이 1차원이죠. 근데 이제 선부터, 저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직선운동 이렇게 표현하거든? 선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방향성이 생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1차원 운동 한다고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몇 차원이다? 1차원 운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중3 거로 치면 공을 던지면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최고점에서 한번 뭐 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그것도 몇 차원이다? 그것도 1차원이니까 만약에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 하면 내려오는 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물리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운동이 몇 차원이다?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방향성을 뭐 해야 돼? 표현을 좀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는 2차원이 있는데 2차원은 면이죠, 면. 그치? 선이 모인 면이야. 근데 보통 우리는 2차원 운동을 분석을 할 때는 2차원 운동을 분석할 때는 (1차원) 운동으로 뭐 하냐면 두 개를 나눠서 분석하는 게 편해. 그래서 이제 곧 통합과학을 배우면 나오는데,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보세요. 두 개의 그림을 잘 보면 하나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는 그냥 자연학화 시키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물체를 이쪽으로 예를 들면 10m/s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연학화 시켜서 떨어뜨리는 거, 하나는 수평방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봐봐, 얘들아, 얘는 몇 차원 운동하는 거야? 예. 그냥 중3 때 배운 자연학화는 몇 차원이야? 1차원이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뭐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뭐 한다?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옆에 있는 건 물체를 이렇게 수평방향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물체가 요렇게 뭐 하는 거야? 요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두 개의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떨어뜨린 거랑 이렇게 던진 것 중에 그림을 잘 봐봐. 누가 먼저 떨어져? 그림을 잘, 누가 먼저 떨어져? 같이 떨어지죠? 이잖아. 보면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가 얘 요만큼 떨어질 때 얘 요만큼 떨어지고, 얘 요만큼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지고, 얘 이만큼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져. 그지? 그러니까 바닥에는 뭐 한다? 바닥에는 동시에 도달하는 거지. 근데 자연학화는 요런 차원으로 봤을 때 몇 차원 운동 한다고 치면 자, 1차원 운동 한다고 치면 수평방향 운동을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수평방향 운동은 이 중력 방향으로 보면 얘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뭐야? 똑같죠? 그지? 그잖아. 중력 방향으로 보면 얘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똑같잖아. 그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니까 얘하고 같은 모습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쪽 방향성을 Y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쪽 방향성을 X축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수평방향은 내가 어쨌든 이렇게 던진 거잖아. 그럼 수평방향 이렇게 던졌으니까 처음에 10m/s로 던졌으면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하면서 가는 거야?
X축 방향. 얘들아, 근데 이게, 잘 봐봐. 야, 너네 다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지. 막 수업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말을 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지한이 나랑 지금까지 한 6개월도 더 수업했지. 나하고 한 말, 한 10마디 되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요, 모르는 거 없어요. 거의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죠? 말을 하라고 좀.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을 보면, X축 방향은 사이 간격을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하다? 계속 똑같아. X축 방향으로 무슨 운동 하는 거야? 등속이에요, 등속. 그러니까 얘는 몇 차원이야? 2차원. 그렇지. 얘는 2차원 운동하는 거잖아. 2차원 운동하는데 이렇게 2차원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정확히 지금 이 면을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느 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의 1차원과 이쪽 방향의 1차원을 뭐해서 따로 나눠서 뭐 한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몇 차원 운동하면 2차원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하면 이걸 항상 예를 들면 X축 방향의 움직임이랑 Y축 방향의 움직임을 뭐해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뭐야? 답이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면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입체가 되죠, 입체. 그죠? 그러니까 입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다룰 기회가 뭐야? 없어. 고등학교 과학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몇 차원에 살아? 3차원. 우리는 4차원 세계 살거든? 그지?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4차원이야. 왜냐면 우리는 입체라고 하는 어떤 뭐에 공간에 어떤 축이 하나 더 있다? 시간축이 하나 더 있어요. 알았지? 입체라는 공간에 시간축이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몇 차원에 산다? 4차원 시공간에 사는 거야.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배워요? 안 배워요? 했을 때 이게 하필이면 여기 나와요. 물리학원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4차원 시공간의 개념이 나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과학에서 그러니까 4차원은 뭐 한다? 다룬다 라고 생각하면 돼. 통합과학은 안 나와. 그래서 어차피 이제 차원을 이렇게 쭉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선이 나오면 뭐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면이 나오면 차원을 뭐하고 구분한다 이거고 3차원은 뭐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4차원 시공간에 대한 개념은 뭐한다? 물리 1에도 나오고 물리 2에서도 뭐한다? 자,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곧 통과에 뭐 자연학화 운동하고 수평 방향 운동을 다룰 텐데 항상 이렇게 수평 방향을 움직이는 이런 식의 운동이 나오면 이걸 머릿속으로 봤을 때 그냥 몇 차원을 인지해서 2차원을 인지해서 X축과 Y축을 뭐해서 자, 분리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페이지인 내용 뭐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뭐 밑에 중간에 있는 개념 적용 뭐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아까 앞에서 수업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는 이제 워낙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 해석할 때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리를 보면, 물리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X축은 주로 봤을 때 뭐냐 하면 이거야. 시간이고, Y축 값이 무언가를 갖거든? 근데 애들은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좀 잘못하는 거.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냥 중학교 얘기를 해볼게. 중학교 얘기하면 이름 배웠잖아. 그럼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 얘들아, 이거 그래프가 뭐니? 그럼 시간 속력 그래프야. 이렇게 하거든? 그럼 완전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았냐? 시간 속력 그래프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축에 대한 Y축에 뭘 보는 거냐면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 물리 문제를 풀 때 뭔가 해석이 잘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이제 지금부터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삼각형 모양으로 쓴 거는 보통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델타라고 읽는 거여서 변화량이에요. 알았지? 변화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데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하고 뭐다? 시간하고 시각이야. 알았죠? 시간하고 시각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그냥 막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뭐 하는 거다? 다른 말이지? 그지? 우리 수업 시각은 언제야? 우리 수업 시각 언제 시작했어? 응. 그게 우리 수업 시간이고, 우리 수업 시간은 뭐 135분인가 130분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시각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 그래프상을 봤을 때 어떤 한 뭐다? 어떤 한 딱 시점이야. 그게 시각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시각이 있고 여기에 다시 어떤 뭐다? 시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 값으로 쓰면 이거잖아. 예를 들면 여기가 3초, 여기가 5초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3초라는 거는 뭐야? 시각이고 5초라는 것도 뭐다? 시각이지. 그럼 3초에서 5초에 뭐가 생기는 거야?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각의 뭐가 된다? 시각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델타 t로 표현할 때 이 t가 뭐가 되는 거고, 시각이 되고 그 앞에다 델타를 쓰니까 뭐다? 시각의 변화량이니까 우리는 편의상 그걸 줄여서 뭐로 쓰고 있는 거야? 시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해석할 때, 자, X축에서 뭐가 흘러가는 거야? 자,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럼 시간이 흘러갈 때, 그냥 Y축 값을 보는 게 아니고, Y축 값에 뭘 보는 거다? Y축 값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 의미가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에 뭘 보는 게 아니고, 속력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물체에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V라고 써놨잖아. 근데 델타 V잖아. 그 물체의 속력이 뭐 하는 거를? 속력이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이거지.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속력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럼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뭐하지 않는 거야?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뭐하고 있는 거야? 속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반드시 힘을 뭐하고 있다? 힘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뭐가 안 된다? 힘이 0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발 이제 물리 문제 그래프를 볼 때는 그냥 값을 읽는 게 아니고, Y축 값은 그 값이 뭐 한다? 그 값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값이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그거야. 1번에 X축 값에 대한 Y값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제 그 값을 해석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뭐다? 지금부터 약속해야 될 게 어떤 변화량을 뭐 한다? 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다 보면은 여기 값은 거의 고정이어서 이제 델타 t니까 이걸 이제 그냥 뭐다? 자, 이걸 이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시간. 근데 이거 그냥 이걸 바꾸자.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앞에랑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니까 기울기는 뭐 분의 시각의 변화라니까 이제 줄여서 뭐라고 쓰면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에 따른
기울기니까 뭘 보는 거야? 속력이 변화하는 걸 보는 거지. 그냥 속력이 아니고, 알았지? 그냥 속력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속력이 변하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저 기울기가 뭐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속력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게 뭐야? 이게 가속도예요. 알았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력,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 변화량을 보는 게 뭐가 되냐면 자,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 되겠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뭐하다? 일정하지? 그지? 야, 근데 니네는 왜 아무것도 안 써? 쟤 혼자 써. 왜 다 깨끗해, 프린트가? 쓰라고. 나 지금 쓰라고 열심히 빈칸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무슨 영화 보러 왔어?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량이니까 이 기울기가 뭐 한다? 자,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지금 현재 이 주황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물리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가 어떤 뜻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기울기가 뜻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어떤 뜻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건데,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를 봤을 땐 빠르기가 변하는 그래프를 봤을 땐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자, 요렇게 해볼게요. 그럼 니네들이 이제 눈으로 봐도 분명히 이 빨간색 그래프랑 주황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 그지? 그럼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 다르다. 자, 요거 기준이니까 요거 A고, 요거 B고, 자, 요거 C였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BC 운동의 공통점은 뭐야? 당황하지 말고. 알았지? ABC 운동의 공통점은 뭐다? ABC 운동의 공통점은 셋 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셋 다 빨라지는 거니까, 빨라져?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걸로 치면, 빨라진다는 거의 의미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뭐 하는 쪽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셋 다 빨라지는 거야. 그지? 이건 절대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셋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는데 속력이 지금 증가하는 거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쪽으로 뭘 주고 있다? 자, 힘을 주고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죠?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당연히 물체는 뭐 해야 돼? 느려져야 돼. 그지? 얘는 그게 아니잖아. 셋 다 뭐 하는 거야? 셋 다 빨라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통점은 이 세 개는 뭐 한다? 물체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뭘 받고 있다? 자, 힘을 받고 있다. 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럼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 근데 항상 머릿속으로 기준을 생각해야 되니까, 기준은 A야. 기준은 A. 자, 무슨 운동한대? 등가속도 운동해.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분의 뭐기 때문에 질량분의 뭐다? 힘이야. 그러면 뭐 A, B, C의 질량은 뭐 상관없다. 다 똑같았다고 쳐봐. 그럼 A, B, C의 질량은 다 똑같았다고 했으니까 요걸 내가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요걸 지우고 나면 가속도는 힘에 뭐 한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운동하기 때문에 A는 등가속도야. 그럼 등가속도라는 게 약간 머릿속으로 잘 오지 않으면 그냥 뭐 중3 내용으로 치면 그냥 9.8m/s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말 그대로 뭐야? 가속도 계속 9.8인 거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건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 하다는 거다? 자, 힘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하면 일정하면 이제부터는 등속이 아니고 뭐야? 등가속인 거야. 알았지? 등속이 아니고 등가속인 거야. 그러면 A를 기준을 우리가 잡았을 때 B하고 C는 분명히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뭐 하는 게 맞는데 힘을 주는 게 맞는데
그냥 니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C는 뭐 하는 것 같아? C는 그 힘이 뭐 하는 거야?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 얘는 기울기 일정한데 얘는 잘 보면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야? 커지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가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A하고 봤을 때 차이점은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주는 힘의 크기가 뭐한다? 점점 증가해요. 이런 뜻이야. 그럼 반대로 B는 뭐야? 물체 움직이는 쪽으로 주는 힘이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조금씩 뭐 한다? 준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절대로 뭐는 아니다? 절대로 물체 움직이는 쪽에 지금 반대쪽으로 힘을 주는 건 아니야. 반드시 물체 움직이는 쪽에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느려져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닌 거야. 셋 다 지금 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체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주는데 A는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한 거고 C는 그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B는 그 운동하는 방향으로 주는 힘의 크기가 뭐 한다? 작아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기울기를 내가 이제 무슨 뜻을 뜻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서 여기선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니까 아, 가속도다.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래프.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먼저 이제 중3 때 배운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체를 던졌다고 쳐봐. 그 물체를 던져 올리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항상 어디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어쨌든 저 물체는 언젠가는 뭐 하겠어? 언젠가는 멈춰. 그랬다가 다시 뭐해? 자, 이렇게. 요렇게 하면 약간 겹치니까 포물선 운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 얘를 던지면 언젠가는 뭐야?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야? 그지? 멈춘 다음에 다시 어느 쪽 작용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쪽으로 운동 방향이 생기니까 이러면서 떨어지면서 뭐야? 떨어지면서 다시 점점 뭐 하겠어? 빨라지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그린다고 쳐봅시다. 중학교 수준에서 요 운동을 그래프로 뭐 한다? 중학교 수준에서 요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 뭐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무엇이 변하는? 속력이 변하는 그래프만 배웠어. 알겠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중학교 수준으로 그리면. 중학교 수준으로 그리면. 느려졌다 그냥 뭐 하는 거야? 빨라지는 거지. 그럼 느려졌다 빨라지니까 그냥 중학교 수준으로 그리면 이거밖에 안 되거든? 느려졌다 뭐 한다? 빨라진다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이제 원래 있는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면 원래랑 속력은 뭐 하겠어? 똑같겠지. 뭐 나중에 6단원 배울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니까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다시 한번 다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느려졌다가 올라가면서 느려졌다가 떨어지면서 뭐야? 빨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요 그래프의 단점이 뭐야? 단점이 저 운동인지 알지를 뭐야? 못해. 왜냐면 이 그래프는 그냥 뜻이 이거잖아. 느려졌다가 뭐 한 거야? 빨라진 거지. 그럼 느려졌다 빨라진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 물체로 안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지 다시 되돌아와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지 저 그래프는 뭐 한다?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뭐 한 거야? 느려졌다가 뭐 한다? 빨라졌다. 이 의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의 단점이냐면 속력이라는 그래프의 단점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물리량은 두 개가 있는데 속력은 뭐가 없는 물리량이다. 속력은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야.
알았죠?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게 절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지 아니면 그걸 저쪽으로 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지 뭐 한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뭐 하는 거야? 해결하려고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돼. 무슨 그래프야?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가 생기면 저걸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올라가다가 뭐야? 멈춘 다음에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아까 봤듯이 이건 이제 포물선언도 아니야.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나눠본 거야. 얘네를 이렇게 몇 차원 운동처럼 생각하면 1차원. 알지? 올라갔다 떨어진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의 방향을 뭐라고 했을 때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가 최고점에 멈춘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방향을 뭐로 잡으면 마이너스로 만약에 잡잖아. 그러면 여기다 그리면 요렇게 표현이 돼요. 돼. 요렇게. 그럼 요렇게 표현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얘가 어떤 속도로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체를 쏘면 점점 뭐 한 다음에 느려진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최고점이 돼서 멈추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서 V 값이 여기는 이제 양수고 여기 밑에는 뭐가 나와? 음수가 생기냐? 부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다음에 정지한 다음에 알았죠? 여기서 정지한 다음에 무엇을 바꿔서 부호가 뭘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뭐 한다? 아래쪽으로 점점 떨어지면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V가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어떤 그래프를 쓸 필요가 없냐면 속력이라는 그래프는 방향성을 제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 항상 방향성을 뭐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뭐다? 이런 그래프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Y축 그래프 해석할 때는 Y축 값에 뭐다? 부호. 알았지? Y축 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뭘 가지면? 부호를 가지면 그 부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또 그래프 할 때는 이제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야. Y축 값의 부호의 뭐다? 변화. 알았지? Y축 값의 부호가 변하면 그 부호가 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 그래프에서는 Y축 값의 부호가 변한다는 건 결국 요 시점을 기준에 때 뭐가 변하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항상 X축에 대한 Y축 변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떤 뜻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 Y축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어떤 의미를 나한테 줄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에 뭐가 생기냐면 면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넓이가 생기는데 그 면적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없냐 이걸 뭐 하는 거야? 해석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 해볼게. 자, 10m/s로 뭐 한다? 달리는 차가 있어. 그럼 10m/s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속 이렇게 달렸을 때 얘가 10초라는 시각,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10초 변한 거잖아. 그지? 10초 동안에 계속 얼마로? 자, 10m/s로 달린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이랬을 때 요 그래프에 뭘 구하면? 자, 넓이를 구해. 근데 그래프의 넓이라는 거는 내가 그린 그래프랑 X축과 Y축이 둘러싼 면적을 구해내는 거거든. 근데 잘 보시면 단위를 생각해 봐. 단위를 잘 보면 Y축 값의 단위는 m/s고 X축 값의 단위는 뭐야? 시간이니까 세크거든.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세크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넓이가 뭐가 나온다? 미터로 떨어져요. 그치? 그래서 결국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도 그래프에 내가 만약에 넓이를 구해봤는데 그래프의 넓이가 어떤 이렇게 의미를 뭐하고 있으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뭐 하는 거야? 해석을 좀 하라는 거지.
됐죠?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뭐 하고 있다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속력이 점점 빨라서 몇이 됐다? 자, 10이 됐다고 쳐봐. 알았죠? 그럼 얘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점점 빨라져서 몇이 된 거야? 최종적으로 10초일 때 10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라는 개념을 쓰면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많이 갔냐면 10m/s로 10초 동안 간 놈이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빨라서 10m/s가 된 놈보단 뭐야? 2배 더 많이 간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혹시 그 그래프의 면적이 뭔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뭐 한다? 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지금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물리 수업할 때 진도를 되게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되게 역학에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수업의 제일 마지막이어서 이제 물리학에서 봤을 때 마지막 5번째 나오는 이 식이어서 첫 번째는 단위,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곱이나 뭔가 나누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에서 자, 요거 3개만 하면 되는데 중학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 뭐 서술형 이런 게 없는데 고등학교 가면 뭐 거의 대부분 학교 다 서술형 시험을 보거든. 그지? 근데 서술형을 시험을 볼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10 썼다고 쳐. 10. 그렇지? 저 10이었다고 쓰면 무슨 뜻이야? 아무 뜻이 없는 거야. 그냥 10이면 10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 뭐 한다? 숫자만 쓰면 저게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안지에다 저렇게 쓰면 뭐야? 빵점이죠. 선생님이 뭘 구하라고 하는데 그냥 답만 떨렁 쓰면 뭐야? 빵점 맞는 거지. 특히 뭐 내신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제 요 뒤에 단위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상관이 없거든. 단위를 붙여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슨 대학별고사나 논술 이런 거 시험 봤을 때 답안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뭘 표현해줘야 돼? 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요. 그럼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 주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뒤에 단위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질량이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지. 10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물리에서는 숫자 뒤에, 알았지? 숫자 뒤에 뭘 붙여서 단위를 이렇게 붙여야지만 뭐 한다? 그 앞에 있는 숫자에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물리 문제를 풀면 공식이 있어, 공식. 알았지? 물리의 공식이라는 건 곱하는 공식도 있고 뭐 하는 공식도 아니면 나누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니네들 이런 걸 다 뭐 한다? 배운 적이 있지. 그래서 곱하는 공식 중에 대표적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있고 나누는 공식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알겠죠?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나누는 공식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일단은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내용이니까 1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잖아. 이 곱하라는 거의 의미가 동시만족이라는 얘기야. 반드시 두 개가 뭐 해야 돼? 둘 다 만족할 때만 뭐가 생긴다? 일이 생기는 거죠. 일이.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는데 이동거리가 없어? 그럼 1은 0이고 힘은 0인데 이동거리가 있어도 0이고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뭐 나한테 수업 배운 애들은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저 식을 저렇게 배우질 않아요. 여기에다 정확하게 치면 야, 니네 그런 개념이 있지. 힘도 있고 이동거리가 있는데 한 일이 0인 경우가 뭐야? 어? 힘도 있고 이동거리 있는데 한 일이 0이고 몰라? 수직이면 그잖아. 이렇게 물체한테 힘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이 다 있어도 원래 일의 정의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줘서 그 물체가 뭐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가 뭐야? 1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 나중에 다시 배울 땐 여기다 이제 뭘 곱하냐면 여기다 이걸 곱해야 돼. 나중에 물리원 배울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힘주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이루는 각도까지 곱해야지 2를 원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코사인 90이 몇인지 정도는 알지 얘들아. 코사인 90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이거야. 힘은 이렇게 주는데 힘도 있어 분명히. 걸어가 이동거리도 있어. 근데 힘주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코사인 세타에 90을 넣으면 몇이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세 값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값이 0이 나오니까 전체 값이 0이니까 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이렇게 곱하는 게 나오면 그냥 맹목적으로 곱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곱한다는 거에 자체도 뭐가 있다? 어떤 의미를 이렇게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D는 V분의 W라고 해서 요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여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부터 나오지. 밀도예요, 밀도. 그래서 밀도는 자, 요 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하면 이거야. 밀도는 그냥 부피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하거든. 부피분의 질량. 근데 그게 실제로 물리 같은 것들을 제일 못하는 지름길 다 저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물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책도 되게 얇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핑신같이 그냥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이런 뜻이 아니고 보통 요 밑에 있는 값을 그러니까 분모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건 부피를 뭐하게 했을 때 부피를 똑같이 하고 알았지? 부피를 똑같이 하고 그 위에 있는 분자 값을 뭐 하는 거야? 분자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대로 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누기 값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런 거 해볼게. 자, 예를 들면 여기 목성이 있어요. 목성. 여기 지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뭐 질량은 누가 더 커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당연히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크니까 질량이 뭐야? 더 크지. 근데 만약에 두 행성에 뭘 비교한다고 치면 밀도를 비교하시오라고 하잖아. 그 밀도를 비교하시오라는 생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같은 뭘 보는데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뭘 보는 거야? 질량을 본다고 쳐봐. 그럼 지구가 요만하니까 요만한 지구의 크기에 해당하는 목성의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목성의 부분을 이렇게 비교한다고 쳐봐. 똑같았다고 쳐야 돼, 얘들아.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이 요 부분이 지구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목성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봐. 그럼 얘는 이제 기준값을 두 개를 뭐 하겠으니까? 똑같이 했으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목성은 요 부피 안에 주로 뭐로 돼 있고 아주 가벼운 기체로 돼 있고 지구는 이 목성의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뭐로 돼 있으니까 딱딱한 고체인 주로 이제 금속성 물질로 뭐 하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를 비교해 봤을 땐 지구와 목성보다 뭐야? 질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크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닌데 보통 이렇게 무슨 꼴이 나오면 분수꼴이 나오잖아. 이렇게. 알겠죠? 분수꼴이 나오면 이런 논리를 써서 문제를 뭐야? 풀거나 해석하기가 뭐야? 좋다고. 그래서 중학교 내용으로 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미 다 배워서 알지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랑 미터 퍼 세크의
퍼세크라는 단위도 원래는 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미터 퍼세크 그냥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속력이잖아. 속력도 엄밀하게 치면 이거지. 같은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야? 물체가 가는 거리를 뭐 한다? 비교하는 거야. 그게 속력이고. 그 다음에 미터 퍼세크의 퍼세크니까 뭐야?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미터 퍼세크니까 뭐야? 그냥 속력이 아니고 속력이 변화하는 걸 뭐야? 비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 값이 있으면 분모 값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뭐 하는 거를? 분자에 있는 값들을 비교한다. 이런 논리로 뭐야? 나누기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누기로 생각하는 거에 논리가 하나 더 있거든. 얘들 참고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렇지? 괴로워하지 마. 저쪽 반도 4페이지까지만 했어. 다음 시간에 이동거리 변이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했을 때 꼭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가속도는 뭐분의 뭐였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힘? 자, R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 한번 써볼게요. I는 뭐다? R분의 V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그지? 야, 이게 뭐야? 오메 법칙이라고 해서. 그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메 법칙은 알아. 그럼 이게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자,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요런 것들을 다시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요거를 이 우변에 있는 값들을 원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좌변에 있는 값을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 결과다. 자, 이런 식의 논리로 생각해도 식을 해석할 때 되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가속도는 저절로 뭐 한다?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과론이야, 인과론. 가속도라는 건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속도는 어떤 물체의 무엇과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뭐에 의해서? R자 힘에 의해서 가속도라는 값이 뭐 한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도 있으니까, 만약에 10kg인 물체랑 1kg인 물체가 있어. 그럼 10kg인 물체랑 1kg인 물체가 질량이 몇 배 차이 난다? 질량이 10배 차이 나잖아. 근데 이 두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도 몇 배 차이 나? 10배 차이 나죠? 그잖아. 10kg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야? 98N이고 1kg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은 얼마다? 9.8N이야.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의 질량분의 힘을 하면 둘 다 몇이 나와? 둘 다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는 뭐 한다? 동시 떨어진다. 이 논리지.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뭐야? 질량도 있어요. 인과론이니까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물체의 질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런 생각들을 뭐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외운 건데, 그죠? 그리고 내가 지구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거속시라고 해서 뭐 곱하면 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똥멍청이 같은 짓이죠. 그 제일 물리 못하는 지름길이야. 알았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식 자체의 의미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 i라고 하는 값이 뭐다? 결과야, 결과. 그래서 i는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에 흐르는 뭐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만큼 세게 흐르냐, 이제 그거 표현하는 건데, 그럼 그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게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식에서 얘네들이 어차피 무슨 관계야? 비례고 얘는 뭐야? 반비례니까 그게 결국 얘의 정의예요. 그치? V가 전압이잖아. 전압의 정의가 뭐야? 비례 관계니까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뭐야? 세지니까 전압의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원인이란 말이야,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게 레지스탄스에서 저항이잖아. 그럼 얘는 서로 뭐 하니까? 반비례니까 얘는 얘를 뭐 하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뭘로 작용해서?
원인으로 작용해서 그 결과 뭐다? 전류의 세기라는 게 뭐 할 수 있다? 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 물리를 이렇게 배워보면 알겠지만, 물리를 계속 배워보면 특히 역학이라는 단어는 공식이 뭐야? 몇 개 없어. 아니, 되게 몇 개 안 되는 공식을 갖고 문제를 뭐야?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공식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내가 식으로 바꿔서 뭐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물리를 잘하고 싶어. 물론 그런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물리를 잘하고 싶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물리를 잘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혹시? 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물리를 잘해.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수학적인 머리랑 물리적인 머리랑 관계는 없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물리를 잘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식을 쭉 써서 답을 탁 내는 습관이 있어. 그런 애들이 수학을 잘해. 그렇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시험 문제 뭐 어려워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수학을 조금만 잘해도 쓰는 게 귀찮아서 중간에 막 생략하고 머리로 막 풀면서 답을 내도 중학교 때 막 맞거든?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저 세상으로 날아가요. 특히 뭐 요새는 뭐 그런 말 안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막 21번, 29번, 30번이면 30번 문제 진짜 약간 뭐하게? 토솔리게 나왔으면 정석적으로 내가 문제를 쫙 이렇게 풀어도 뭐야? 식을 깔끔하게 세워서 풀어도 30분 걸려, 30분. 그러면 그 30분 동안 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는 습관이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수학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무조건 물리 잘할 수밖에 없어. 물리도 어차피 모든 문제를 풀 때 수식을 뭐야? 수식을 딱 정리해서 답이 깔끔하게 탁 나오는 게 뭐야? 탁 나오는 게 물리예요, 물리. 그래서 화학이랑 또 완전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생명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수학을 문제를 이렇게 쫙 풀어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답을 탁 이렇게 내면 막 기분이 되게 좋다. 이제 그런 인간들은 무조건 물리를 하는 거예요. 이과를 가서. 되게 잘 맞아,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수학 문제 풀면 뭐 대충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답 맞겠지 뭐 이렇게 하고 답안지 대충 보니까 뭐 숫자 비슷하니까 막 동그라미 치는 새끼들 있잖아. 절대 그런 애는 물리하면 안 돼. 안 맞아, 이 성향이. 그런 애는 차라리 화학을 해야 돼. 왜냐 화학은 약간 이게 성향이 좀 다른 게, 현행 지금 물어보는 화학의 대부분 것들은 상대값을 물어보거든. 상대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비례로 봤을 때 몇 배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례로 조지면 되는데, 물리는 그게 아니고 답안지에 있는 값을 이렇게 쭉 문제를 보고 식을 계산해 답을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향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 같은 것들도 나와도 그냥 뭐 맹목적으로 막 식을 막 100번 써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식을 딱 우리가 배우고 나면 그 식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는 게 물리라고 보면 돼요. 알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원래는 물리를 되게 잘 배워야지 고등학교 와서 좀 의미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 잘 배워야 된다는 그 의미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뭐야? 기초적인 것들을 애초에 처음에 배울 때부터 좀 잘 배워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저놈의 이제 그래프인데, 자, 이거부터 해볼게,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그냥 뭐 이동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뭐에다가? 물체의 뭐에다? 속력에다 뭘 곱한다? 자, 시간을 곱한다. 이렇게. 좀 뭐 수학할 때 맨날 죽도록 이렇게 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잖아. 저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죠. 저 공식의 최대 단점이 뭐야, 얘들아? 이런 저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이 단점이 뭐야? 모르냐? 단점이 등속일 때밖에 못 써요. 그잖아. 니네들 계산한다고 쳐도 나는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력에다 뭘 곱하는 거니까.
시간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값이 뭐 할 때만 쓸 수 있다? 일정할 때밖에 못 써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중학교 때 과학 배울 때 맨날 뭐 이동거리 그냥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니까 결국 그게 이제 고등학교 와도 고스란히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속력이, 자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느낌이거든? 너네 눈으로 봐도 하얀색과 빨간색은 엄연히 뭐야? 다르죠? 그지? 하얀색과 빨간색 엄연히 다른데 그냥 속력, 이동거리라는 건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다는 걸 배웠으면 이런 속력이 일정한 등속 문제를 풀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에다 10 집어넣으니까 100m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뭐야? 내는데 문제는 이거야. 속력이 점점 뭐야? 빨라지는. 그럼 0에서 점점 빨라져서 결국 몇이 된 거다? 10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는 도대체 뭐야? 어떤 속력을 넣냐 이거죠. 알겠어요? 어떤 속력을 집어넣어요. 속력이 뭐 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넣을 수 없는 거야. 공식의 단점이 이거야. 알았지? 공식의 단점이 이거란 말이야. 이런 우리가 쓰는 공식의 단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이 넓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이동거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이 넓이가 뭐가 되겠어? 이 넓이가 어차피 다시 이동거리가 되니까 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뭘 구한다? 이동거리를 구한다 이거지.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서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반드시 물리,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10m/s로 등속 운동하는 거랑 점점 빨라서 10m/s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동일시해서 문제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이렇게 자꾸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가, 아, 이런 뭔가 변화가 생긴 값은 그래프로 처리를 해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되게 여러 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그래프나 이제 뭘 쓰면 되냐면 평균의 의미를 쓰는데 실제로 봤을 때 나는 선생님은 역학 문제 풀 때 한 100문제 풀다고 치면 한 99문제는 평균을 써. 그러니까 그 평균을 쓴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나는 이 삼각형의 뭐만 구하면 돼?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얘들아. 그지?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도형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만약에 내가 잘라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뭐하게 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사각형이야 다시. 그럼 처음에 0이고 나중에 10이니까 0과 10의 평균은 몇이니까? 5죠. 그냥 평균을 쓰면 5 곱하기 10이니까 따라서 몇 미터 같다? 50m 같다. 이제 요런 단순한 논리가 생겨요. 근데 이제 현행 통합과학이나 물리원은 대부분 다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적용이 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막 가속도 이거 수업할 때 다시 이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통합과학에는 물리화학은 뭐 한다? 완전히 끝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가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1학기 내용 한 1, 2단원에 있는 생지만 한번 뭐하고 하면 정리하고 하면 지금 중학교 때 나오는 과학 점수랑 거의 비슷한 점수 나와요 계속.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본적인 얘기는 좀 다 해드렸고 저쪽 반하고 이제 진도를 좀 맞춰놔야지 뭐 여기 수업 듣다가 저쪽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는 애들 여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5페이지 진도를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뭐 하기 전까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물리를 한번 다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계속 프린트만 줄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제 애들이나 뭐 반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면 좀 잘하면 선생님이 무언가 내용을 추가하고 좀 못하면 무언가 내용을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주간지도 많이 쓰니까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주간 책이 나온 상태에서 주간지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한 10분 남았네.